네, 지난 영상에서 회사 관점에서 재무제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주주 관점에서는 시각이 한 발 더 나아가야 돼요. 오늘은 우리가 ROE를 통해서 회사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 관점에서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좋은 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분석을 한 다음에 내가 이 기업의 주주가 되기로 했어요. 그럼 그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장부를 볼 때 ROE의 관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회사의 자본에 내가 참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 자본 관점에서 이 자본에 참여하게 되면 나한테 떨어지는 금액이 도대체 얼마냐? 이게 중요하겠죠.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영업이익에서 채권자들한테 이자를 주고, 그 다음에 국가한테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나오면, 이거를 결과적으로 내가 배당으로 가져갈지 아니면 회사에 유보시킬지 주주총회에 가서 투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업 이익 이후의 스토리도 반영된 당기순이익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중요하고 당기순이익도 중요하죠. 영업이익이 잘 안 나오는데 당기순이익이 갑자기 잘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당기순이익이 실제로 현금이 뒷받침되는 이익인지 아닌지를 따져보고 끝내야겠죠? 예, 현금 물음표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당기순이익으로 비교할 건 이 이자하고 법인세를 납부하고 난 후 최종적으로 계산된 영업활동으로 인한 캐시플로우랑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ROE도 자본에서 당기순이익으로 바로 이렇게 건너오시면 안 돼요. ROA랑 똑같습니다. 저기 회사는 ROE가 20%인데 우리 회사는 왜 2%밖에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납득이 안 되죠. 원인 파악이 안 되죠. 이것도 역시 분해를 해 봐야 되는 거죠. 첫째, 자산에서 매출, 그리고 매출에서 영업이익까지는 ROA랑 똑같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둘째, 영업이익에서 당기순이익까지 갈 때의 과정이 다른 거예요. 이건 ROA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잖아요. ROE는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서 레버리지 효과를 고려하셔야 된다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부채를 조달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채권자들한테 줘야 되는 이자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인터리스트죠. 근데 이자는 고정값이란 말이에요. 100억 빌려왔을 때 금리가 10%다라고 치면 10억 이렇게 꼬박꼬박 주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업에서 창출하는 영업이익이 이게 변수입니다. 이 숫자는 회사가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줘야 되는 이자 비용은 고정인데 이 돈을 활용해서 나오는 영업이익은 변수예요. 근데 여기서 창출한 영업이익이 되게 많아요. 그럼 남는 건 다 주주 거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남의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사업이 잘 됐을 땐 주주가 좋아요. 극단적으로 내 돈을 하나도 안 쓰고 사업을 한번 했다고 해봐요. 사업이 매우 잘 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채권자들한테 정해진 이자를 주고 남는 건 다 주주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재무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부채를 많이 쓰면 쓸수록 주주의 수익률이 좋아지는데요. 반대로 사업이 안 좋아지면 이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자본은 휴지 조각이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이 레버리지 때문에
잘 되면 대박일 확률이 더 커지고요. 안 되면 쪽박일 확률이 더 커지는 게 이 재무 레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지렛대 효과라고 보통 번역이 되는데, 우리 레버리지 이 자체의 그냥 용어를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게 많이 쓰는 용어거든요. 이 경제계에서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용어거든요. 이 부채를 지렛대로 삼아서 자본의 수익률이 원래는 이만큼인데 두 배가 돼. 더블 스코어. 원래는 이렇게 한 배로 떨어져야 되는데 두 배, 세 배로 이렇게 막, 예, 수익률 효과가 배수가 돼요. 이런 걸 지렛대 효과, 원어로는 레버리지 효과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자, 듀퐁의 산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듀퐁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분해를 해서 듀퐁의 산식이다라고 일컬어지는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화학회사 있잖아요. 그 듀퐁은 아니에요. 잘 모르는 회사입니다. 바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관점에서의 이 장부상 수익률을 이제 ROE라고 하는 건데요. 자본 총액분의 당기 순이익이란 말이에요. 당기 순이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역시 이 자본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분해를 안 하면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분해를 해보면 이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 보시면 되는데요. 매출액 당기순이익률 곱하기 총자산 회전율, 이거는 ROA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곱하기 1 플러스 부채 비율, 이렇게 되는 거죠. 부채 비율은 자본 총액분의 부채 총액이 된다 라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용어입니다. 부채 비율.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죠. A사와 B사를 한번 보시면 양사 모두 매출액 당기순이익률이 10%, 10% 똑같습니다. 총자산 회전율은 1회전, 1회전 두 회사 똑같아요. 한 번, 자산이 한 번은 매출에 반영이 됐고 거기서 10%가 남았다는 거죠. ROA는 영업이익 관점에서 봤는데 여기는 영업이익 대신에 당기순이익을 사용한다는 것만 차이가 있고 논리는 완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주주의 관점에서는 이 레버리지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A사는 부채를 하나도 안 쓴 거예요. 부채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곱하기 1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 이익률이 그냥 그대로 10%가 나오는 거예요. B사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 예를 들어 50이라면 부채도 50으로 1대1의 관점에서 부채와 자본이 조달이 된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 플러스 부채 비율이 1이 되죠? 내 자본만큼 부채를 조달했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2배의 효과가 됩니다. ROE가 2배가 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이 레버리지가 너무 크면 회사가 위험할 수 있어요. 사업이 안 됐을 때 주주가 쪽박을 찬다는 얘기는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과도한 부채 때문에 그래요. 자본이라고 하는 안전지대를 일정 수준을 마련을 해줘야 돼요. 지금 레버리지가 일정도 되는 회사는 일반적인데요. 이 레버리지가 2배 이상이 되는 회사, 그러니까 곱하기 여기에 3 이상이 되는 회사는 기업의 안정성을 별도로 따져봐야 돼요. 그런 개념들도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부장의 예시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ROA는 35.7%가 나왔죠. ROE를 보면 이렇게 되죠. ROE는 자본 대비 얼마 남았냐라고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은 이자도 빼고 세금도 뺀 개념이 되겠죠. 원래 김 부장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김 부장은요 1억을 빌려서 인테리어하고 권리금 내고 보증금도 내고 사업을 시작한 거거든요. 자기 돈을 한 푼도 안 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사업해갖고
이 3,440만 원 남겼다고 지금 가정을 한 거거든요. 왜 가정이냐면 원래 한 달 동안 사업을 했는데 지금 12달 했다고 치고 그냥 곱하기 12를 때렸기 때문에 가정을 한 거예요. 그 이만큼 이익이익금이 증가를 한 거거든요. 원래 자본이 없었는데 사업을 해갖고 이익 때문에 자본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자본 대비 수익률은 무한대의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이익을 남겼는데 이게 다 내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무한대의 수익률이 나와요. 자본이 1원이라도 있었으면 이게 어떤 몇 퍼센트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자본이 아예 제로가 되니까 기말 자본 대비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100%의 수익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업이 잘 됐으니까 좋은 거지 조금이라도 안 됐으면 이거 원금은커녕 이자 갚기도 어려워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본이 없으니까요. 원래 자본이 없으니까 딴 사람들, 그러니까 자본을 어느 정도 가지고 사업한 친구들은 이 자본이라고 하는 안전지대에서 버텨주면 되는데 김 부장 같은 경우는 자본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파산합니다. 파산해요. 지금 레버리지가 김 부장이 너무 커요. 네, 이런 것들도 사례에서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치평가 관점에서 바라본 재무제표는 저희가 시즌 1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회사의 장부상 가치 말고 미래의 현금 창출 능력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면 이 대차대조표를 다시 분류를 좀 해줘야 돼요. 전통적인 재무제표를 이해한 상태에서 컨버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채 쪽은 부채 가치 혹은 부채에서 현금을 뺀 순부채 가치로 조정을 해주죠. 그 다음에 자산 쪽은 영업 가치가 있죠. 주된 영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미래의 프리캐시 플로우를 현재 가치로 구해야 되는 거고요. 이건 대차대조표에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프리캐시 플로우를 창출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자산은 비영업 자산으로 구별을 해줘야 되는 거죠. 대여금 같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비핵심 자산의 대여금이나 다른 회사에 주식 투자한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이제 주식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론적인 가치를 구할 수 있는 건데요. 저희는 앞으로 분석할 때는 거꾸로 지금 현재의 시가총액을 주식 가치로 대입을 해서 이 주식 가치의 대응 가치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주식 가치와 비영업 자산, 순부채 가치 이 세 개를 구했기 때문에 영업 가치를 역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결국 미래에 프리캐시 플로우를 얼마를 기대하고 있는지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디서? 시장에서요. 누가요? 사람들이요. 시장에서 이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이 이 회사에 기대하는 미래의 프리캐시 플로우는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플러스 심리가 물론 결정돼서 이 시장 가치가 결정됐겠지만 우리는 이 심리적인 가치는 없다고 치고 프리캐시 플로우를 역산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프리캐시 플로우가 현실적으로 달성이 가능한지 이것을 어떻게 따져보냐면 과거의 프리캐시 플로우의 추세랑 비교를 해서 살펴보면 매우 좋겠죠. 달성이 가능한가? 이거예요. 과거의 숫자에서 미래로 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회사의 어떤 비전이 있을 거고 사업 계획이 있을 거죠. 그리고 능력이 있을 거예요. 경영자의 능력이 있을 거고요. 직원들의 능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환경이 있을 거예요. 하늘이 열려 있는 산업에서 좋은 기업이 나오는 거죠. 위가 꽉 닫혔는데 좋은 기업이 나옵니까? 어렵죠. 남들의 점유율을 뺏어야 되는데요. 어려운 거예요. 이런 질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과연 달성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따져보는 건
굉장히 재밌는 과정이 될 겁니다. 과거에 프리캐시플로우가 100억이었는데 사람들의 기대 가치는 200억 정도 수준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달성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보는 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주가가 현재 10,000원인데 이게 고평가냐, 적정가냐, 저평가된 거 따져보는 건 이건 어려워요. 주가를 그냥 쳐다보고 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건 모든 거에 결합된 최종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이 최종적인 가치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 기원을 따라가 보는 과정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과거의 프리캐시 플로우를 따질 때는 현금 관점의 에비타에서 투자 활동에서 발생한 캐펙스를 고려해서 빼줄 거예요. 이자하고 법인세를 납부하기 전 캐시플로우를 의미를 합니다. 프리캐시플로우를 따질 때 이자하고 법인세를 다 고려한 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캐시플로우 이 자체를 써도 돼요. 이걸 써도 되고 지금처럼 저희가 할 방법을 써도 되는데 이거는 거기에 걸맞는 할인율을 써주면 됩니다. 지금처럼 이자하고 법인세 납부 전 프리캐시플로우를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세전 가중평균 이자율을 써주면 돼요. 이걸 웩이라고 하는데 이 할인율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기본 프레임을 가지고 앞으로 몇 개 회사들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저희가 빌드업한 지식을 더 빌드업하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